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김병기와 쿠팡 대표 호텔 만남 관련하여 뉴스타파의 끝내기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 타이밍이 대한항공 숙박권 논란과 합쳐지면서 김병기가 헤어나오기는 힘들 듯합니다. 특히 전직 보좌 직원이 김병기에게 쓴 글. 의원님과 함께했던 시간 때문에, 그리고 의원님의 많은 면을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와 내 가족의 안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는 의원님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며, 나를 의원님의 기억에서 지워달라. 의원님뿐 아니라 의원님 가족도 나를 모른 척하도록 해달라. 서로 모른 채 각자의 길을 가고 싶다고 쓰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병기의 무엇을 알기에 이런 사태까지 가냐 이거지요. 김병기의 해명도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당시 국토부 소속이었던 한 의원은 내가 국토위에 있을 때 숙박권이 선물로 전달된 그런 일이 없었다. 우리 보좌관들한테도 상품권이든 뭐든 그런 거 절대 받지 말라 했다. 또 다른 의원은 대한항공에서 숙박권을 준다고 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 당시 국토위 소속 보좌관은 국토위 보좌관 경력이 오래됐지만 한 번도 대한항공에서 숙박권을 준 적이 없다. 100만 원 이상의 숙박권을 받아서 쓴다는 것 자체가 사고다. 당시 국토위에서 활동했던 또 다른 보좌관도 김영란법 이후로 숙박권이 오고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김병기가 보좌 직원과 함께 사용했다는 해명 역시 해당 전직 보좌관은 초대권으로 보좌진이 호텔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겨레는 단독 김병기 가족 베트남 방문 대한항공과 의전 논의 정황을 보도했는데, 이 보도의 핵심은 이정주 기자가 예고한 대로 김병기 부인이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이자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맞습니까? 원내대표 당선 후 논란이 일 때마다 보여준 김병기의 오만한 처신은 결국 본인의 정치 생명줄을 조이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김병기를 즉각 조치해야 합니다. 소대장과 부소대장, 중대장, 대대장을 두고서 왜 주임원사가 소대원에게 통닭을 사줘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윤수계는 법정에서 계엄을 한 이유에 대해 민주당의 예산 삭감을 얘기했고 그 예로 통닭도 못 사주는 주임원사를 얘기했습니다. 그러자고 통닭계엄이라는 말이 생겨났지요. 전우영 역사학자는 역사상 반란수계들은 누구나 나름의 대의명분을 내걸었습니다. 그들은 역모가 실패해도 가급적 당당하게 죽었습니다. 자기가 내건 대의명분마저 초라하게 만들기는 싫었기 때문입니다. 내란 책임을 전부 부하에게 돌리는 윤석열이 국회가 장병들 통닭 사줄 예산을 깎아서 계엄을 선포했다며 자기가 수계임을 자백했습니다. 고작 통닭을 반역의 명분으로 삼은 건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하찮은 물건인지 스스로 밝혔습니다. 더불어 자기 숭배자와 지지자들에게 하찮은 것조차 못되는 벌레급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국힘과 윤호개인이 사람이라면 윤석열의 이 발언을 규탄해야 마땅합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런 게 대통령이었으니 대한민국이 남아났겠습니까? 윤석열은 지속적으로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박주민 의원의 말로 박살납니다. 헌재가 뭐라 그랬냐면 그 당시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도 안 돼 있을 때인데 무슨 예산을 깎았다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합의문 보셨습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4.3조를 깎았다고 돼 있어요. 여야 합의로. 그리고 나서 통액 기준으로 다시 채웠다고 돼 있어요. 예산 협상 항상 이렇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 안 쓰는 예산이라든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예산 먼저 깎아요. 총액을 늘려주지 않는다고 정부가 입장을 밝히면 깎은 다음에 룸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여당이 원하는 거, 야당이 원하는 거 넣어서 그래서 다시 총액 기준을 맞춥니다. 이걸 해마다 같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절차를 똑같이 밟으려고 깎았더니 바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 협상 절차를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모를 수가 없죠. 왜냐면 예산 협상을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봤을 테니까. 이런 내란 일당에 법의 심판을 가하지 못하는 것이 곧 조의대 때문 아닙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영장 전담 재판부도 설치될 것이니 조의대의 우주 최강 실드였던 수원 브라더스들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조이대는 민주당이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를 추진하자 우선 자체적으로 내란전담 재판부를 예규로 설치하겠다고 했었고, 이어 조이대가 12.3 비상계엄 당시 법원 행정처 간부들에게 위헌적이다,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조은석 특검이 작성한 불기소 결정문 보도가 쏟아집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조이대 대법원장 물러나시라. 특검의 조이대 무혐의는 수사 포기이자 책임 회피다. 특검은 피의 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조이대와 천대엽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무혐의로 처리했다. 그러나 핵심은 오히려 반대다. 계엄이 해제되기 전까지 대법원이 계엄의 위법성을 명시적으로 지적하거나 부정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첫째, 조이대 천대엽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계엄 선포 당일 대법원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회의 직후 대법원은 사법권의 지휘 감독이 계엄사령관에게 이전되고 계엄사령관의 지시 및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언론에 밝혔다. 이는 사법부 수장과 대법관이 계엄의 위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 차단하기는커녕 윤석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상적인 계엄 상황을 전제로 한 매뉴얼 수행을 선택했음을 의미한다. 천대엽 행정처장은 특검의 수사가 있기 전인 25년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계엄이 합법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회의를 했다는 취지로 직접 진술한 바 있다. 이는 계엄 해제 전에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계엄 매뉴얼을 따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평생 헌법과 법률을 다뤄온 대법관이 과연 계엄의 불법성을 몰라서 회의를 소집했다고 볼 수 있겠는가? 그들은 적어도 계엄 해제 전까지 위헌 위법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 아래 긴밀하게 움직였다. 둘째, 박성재 영장이 기각되는 이유는 조희대 보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이 기각된 핵심 논리는 그가 계엄의 불법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만약 박성재가 계엄의 불법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그보다 훨씬 높은 법적 전문성과 헌법적 책무를 가진 대법관들 역시 계엄의 불법성을 인식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결국 사법부는 조이대를 보호하기 위해 박성재 사건의 법리까지 왜곡한 셈이다. 셋째, 군과 사법부의 극명한 대비. 같은 계엄 상황에서 군은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 계엄 발생 직후 계룡대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34명에 대해서는 징계 심의 중이며, 그 중에서도 법률 전문가로서 계엄의 불법성을 가장 잘 알았을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은 대령으로 강등됐다. 군인에게조차 불법성을 알았을 것이라는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는데 평생 법을 공부하고 헌법 수호에 최종 책임을 지는 대법관들에게는 몰랐을 수 있다는 관대한 해석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넷째, 조희대는 물러나라. 이번 특검의 결정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법부 수뇌부의 침묵과 행위를 증거로 보지 않겠다는 선택의 결과다. 계엄의 위법성을 가장 먼저 가장 분명하게 판단해야 할 위치에 있던 대법관이 끝까지 침묵했음에도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면 헌법수호 의무는 선언에 불과해진다. 군을 동원한 국회 난입 등이 중계되는 비상 상황에서 누가 보더라도 위헌 위법이 명백하고 위중함이 상식일 때 혹시 성공할지 모른다는 기회주의적 부신을 선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 사태를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내란 수계가 임명한 대법원장이 사법 신뢰를 담보할 수장이 될 수는 없다. 겨우 계엄 해제 후 연락권 파견을 결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면죄부를 준 특검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라고 포효했습니다. 젠플릭스라 불릴 정도로 히트를 친 정부 부처 공개 업무 보고가 23일 해수부를 끝으로 막을 내리는데, 해수부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제가 한 6개월쯤에 다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마 그때쯤에는 좀 다를 겁니다. 지금은 사실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이것도 뭐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겠지만 다시 또 한 6개월 이렇게 업무를 해보고 그때는 또 제가 또 다른 방식으로 체킹을 해볼 겁니다. 지금까지 예상된 방향으로 하면 잘 안 되죠. 우리는 예상 문제가 잘 안 통해요. 대신에 아주 상식적이죠. 그냥 자기 하던 일 최소한의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 파악하고 자기 책임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6개월 후에 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다음에 한 6개월 지난 다음에는 우리 공직사회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자, 시즌2 예고지요. 김민석 새벽 총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젠플릭스라는 애칭까지 얻은 업무 보고가 끝납니다. K민주주의형 열린 국정의 새 장이었습니다. 누구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공직자들은 긴장하고 준비했고 최고 공직자인 대통령께서 더 치열하게 준비하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미 마련된 국정과제에 더해 업무보고에서 나온 대통령 업무 지시를 추가 반영하고 총리실부터 앞장서서 신속 꼼꼼하게 점검해 갈 것입니다. 첫 해이니 이 정도면 된다는 대통령님의 채점 기준과 압박 점검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질 것이고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한 정부는 점점 더 일사불란 혼연일체로 싱크로나이를 높여갈 것입니다. 몇 년 후 우리 정부와 나라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공직자가 더 공부하고 일하는 만큼 국민이 편해진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제1의 민주주의 선도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